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일본은 50년 혹은 100년 후 사라진다. 내가 10살짜리 일본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일본의 침몰이 꽤 흥미로운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던진 이 한마디는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릴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로 하여금 일본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더불어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고 지금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경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 무너진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의 예측은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짐 로저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일본의 경제적 침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한때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졌던 일본이 한두 해 사이에 급격히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경기 침체 끝에 이번 팬데믹과 같은 돌발 변수가 출현함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갑작스러운 추락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아베노믹스 전부터 이어온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기형적 금융정책, 그리고 근래 들어 두드러진 혁신성 없는 아날로그식 시스템 등은 일본 침몰설에 동조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시킨 과도한 정책의 결과가 공공서비스의 시의적절한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막강했던 국부의 증가에 비해 일본 국민 개개인은 그만한 부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결국 일본식 경기체제의 부작용이 사회 문화 전반의 무기력증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읽히는 각종 현상들도 일본 침몰 예언들을 수긍하게 돕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보다 경기 부양책에 더 목을 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과도한 정부 부채로 재정 여력이 없는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특히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도인 도쿄를 봤을 때 외형상 1980년대 초와 크게 달라진 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지난 3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국가 기관 산업 중 하나인 도쿄 지하철을 보면 일본이 과거에 얼마나 얽매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감탄을 지어냈던 도쿄 지하철은 발전된 구석을 찾기 어렵고 환승 구간 등에서는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 특히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30년 동안 일본에서 확연히 달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분위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분위기는 30년 사이에 확연히 달라 보인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도쿄가 생기 넘치던 도시였으나 지금의 도쿄는 마치 좀비들의 영역으로 변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얼굴에서 활기 넘치는 표정이 사라지고 있어 좀 섬뜩한 기분까지 드는 거죠. 아베 정부 시절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것이 지난해 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수많은 예시들이 이것저것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컨트롤 수준을 뛰어넘은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 현재 아부 정권을 개성한 스가 정부에서는 쓸 수 없는 수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남발해온 국채 발행의 핑계 중 하나는 일본 엔화가 미 달러와 더불어 기축 통화라는 자만이었으나 정부가 통화 정책마저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본 내의 각종 문제들이 일본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로 발생하는 불안과 초조함이 정치적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일본은 한국을 향한 공격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결국 일본의 캐캐 묵은 문제점들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처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일본은 뒷걸음질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와중에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침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은 예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그 자체가 침몰하는 지리적 관점의 침몰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일본 열도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리적 위치나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징조 등으로 볼 때 일본 그 자체가 침몰할 가능성도 매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열도에 역대급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전조 현상들까지 나타나 일본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이어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악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악취 신고가 잇따르는 지역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스카시, 미우라시 등 도쿄만 인근입니다.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5일 요코하마와 요코스카 일대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2건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인 14일 오후 3시경에는 요코스카에서 가스 냄새,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이어져 관계자들이 공기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죠. 또 이보다 앞선 12일 오후 4시경에는 하루 평균 약 200만 명이 이용하는 요코하마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20여 분간 역이 폐쇄됐었습니다. 하루 뒤 요코하마시는 가솔린 증발가스에 포함되는 펜탄, 에틸렌 등 복수의 화학물질이 평소보다 200배 이상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송국 NHK에 따르면 악취 신고는 6월 4일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악취의 원인과 물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러 등의 정보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자 일본의 SNS 등에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전에 가스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설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지진의 전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까지 나와 일본 열도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투김 교수는 악취 소동은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며 활단층이 갈라지거나 플레이트가 어긋나면 악취가 난다. 미우라 반도와 보소 반도 남부는 활단층이 지표면에 노출돼 있어 활단층 바위가 부서지면 악취가 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 악취 소동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1924년 관동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미우라 반도에서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악취가 있었죠. 이런 이유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상으로 예측된 그 발생 시기 역시 이미 발생 주기를 한참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언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일본과 대만, 필리핀까지 슈퍼남해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슈퍼남해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경우 쓰나미만으로 47만 명에서 5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일본 현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 지진의 전조 증상들이 보이자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일본 전역에서 자살자가 급증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한 30년 이내에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가라앉을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충분히 두려울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과학자들의 데이터 근거들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유명했던 세계 예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일본이 곧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타너스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일본의 침몰을 예언했습니다. 타너스님은 그 예지력의 비범함 때문에 종종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타너스님은 1983년 입적하실 때까지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 예언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건으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타너스님은 6.25 사변을 예견하며 통도사로 피난하기도 했고 1968년 삼척지역 무장공비 토벌작전 15일 전에 오대산 월장사에서 진행하던 신화엄경 번역 원고들을 다른 절로 옮겨 불에 탈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맡기도 했고 또 당시 전 세계가 예측하지 못했던 베트남에서 미국의 패전을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타너스님의 수많은 예언들 중 가까운 미래의 거대한 화산 폭발과 초대형 지진과 같은 총체적인 재난이 지구에 닥쳐올 것이라는 예언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 예언이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미래 재난 이후에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초대형 지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결과 수많은 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많은 새로운 땅들이 바닷속에서 솟아오르며 새로운 육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이러한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일본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열도의 무려 3분의 2가 모두 물속으로 잠겨버리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국가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일본의 상황과는 반대로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고 예언했는데요.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일본은 한국의 관리 아래로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가라앉는 일본과 다르게 서해안 쪽으로 현재 한국 국토의 2배가량 되는 새로운 땅이 바닷속에서 융기하게 되어 한국의 영토는 그만큼 넓어질 것이고 한국은 미뤄왔던 통일을 하게 되어 이후 더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가 돼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침몰을 예언한 것은 한국의 타너스니뿐만이 아닌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부터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인 에드가 케이시, 심지어 일본에서도 예언 능력을 인정받는 승려인 기다노 데스님까지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일본의 침몰을 예언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들은 엄청난 격변 후 세계의 지도와 힘의 균형이 크게 재편될 것인데 한국은 지구상 전체 나라 중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재미있게 느껴질 예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예언이 멀지 않는 미래의 실현이 돼 한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 실제로 몰락하고 있는 일본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게 납작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품들은 한류붐을 타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한국산 의료용품, 즉석식품들이 불티나게 수출되고 있죠. 또 전 세계에선 병동이 부족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뛰어난 시스템과 의료진 덕분에 그런 위기 없이 빛이 나는 K-방역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몰랐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건축 기술도 이번 위기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압병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편으로 이번에 경북 문경시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들어선 음압병동 24개를 새롭게 지었는데 그 기간은 단 22일.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기존 병동을 개조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건물을 불과 3주 정도 만에 지은 겁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바로 모듈러 공법 덕분이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인데요. 시공을 맡은 코오롱 글로벌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감염병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설계를 구상한 뒤 모듈러 공장에서 2주 만에 음압 병실을 무려 24개나 완성했습니다. 이후 현장 조립에 필요한 시간은 단 3일. 게다가 효율성 면에서도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듈러 병동은 현재 1층에 건설됐지만 기술적으로도 8층까지 쌓을 수 있어 추가 건설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은 옛날부터 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 한국의 건축 시장은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정도에서만 인정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부터 한 국가의 관광 명소까지 책임을 지면서 한층 더 깊고 넓어진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는 건축물들을 만들어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며 찬양하고 있다는데요. 그 건축물들은 바로 세계 각국을 대표하고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고의 호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타이베이 최고의 마천루, 타이베이 101, 두바이의 심장 브루스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인 마카오 타워까지 그 건물도 한국이 만들었다고 싶은 엄청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모든 나라에서 불가능하다 했지만 한국은 건축 기술의 끝판왕을 보이며 엄청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상 집중해서 보시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죠. 만약 누군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대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00억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나랑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어라 한다면 어차피 안 되는 일에 헛수고하지 않고 당연히 거절하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사부터 한국은 이런 당연함을 깨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건축물들을 보란듯이 성공시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이어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9년 전 카타르에서 장미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했을 때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쳤는데요. 한국의 기업만은 예외였습니다. 중동의 사막은 소리 없는 건축 전쟁터입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산유국들이 든든한 오일머니를 장전하고서 국력 과시를 위해 높고 이색적인 건물을 앞다퉈 짓고 있죠. 829.84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브루스 칼리바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것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비정형 건축의 대가 자하 하디드가 중동에서 잦은 러브콜을 받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중동 페르시아만의 젊은 국가로 매우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웃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펑펑 써대며 너도 나도 이색적인 건물로 돈자랑을 하고 있을 때 유전이 없었던 카타르는 오랫동안 어업과 진주 채취에 의존했죠. 때문에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빈곤을 겪었고 그로 인한 열등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카타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고작 270만의 인구에다가 경기도보다 작은 국토를 보유했음에도 1인당 GDP는 10만 달러를 훌쩍 넘기며 세계에서도 순위권을 다투는 부국으로 급성장했죠. 그리고 카타르는 마치 한풀이를 하듯 돈을 미친 듯이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인 도하를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카타르는 자신들의 상징으로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카타르의 공주이자 박물관청 수장인 세이카 알마이샤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누베를 초청해 역사상 유례없는 그리고 불가능한 형태의 빌딩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장 누벨에게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카타르의 고대와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사막장미 센트 로즈였습니다. 사막장미는 해양 사막 지형에서 볼 수 있는데 모래에 갇혀있던 해수가 증발하면서 모래와 미네랄이 엉켜 장미 모양의 결정체로 굳어지는 경우로 그 모양은 매우 아름답죠. 하지만 사막 장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설계에서 비롯된 터무니없이 높은 시공 난이도 때문에 예상 공사 기간만 10년을 잡았고 수많은 글로벌 건설사들은 섣불리 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타르에서도 무려 3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하나의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굴지의 한국 기업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1979년 도하 호텔 및 회의센터 공사로 카타르에 첫 진출한 이후 라스라판 발전담수 프로젝트와 3조 원 규모의 카타르 국영 비료 공장 건설 등 총 20건 9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포기를 모르는 현대건설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시공 직후 곧바로 많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먼저 바다 옆에 위치한 현장은 70에서 80%가 넘는 높은 습도와 중동 지역 특유의 50도가 넘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으로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게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평균 180kg에 육박하는 패널을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땀과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야 했습니다. 또 약 4만 명에 달하는 다국적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안전보건 표시도 다국어로 번역해 동시에 게시하고 안전관리 직원들도 다국적으로 배치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너무나도 독특한 건물 디자인 때문에 수천 장의 도면을 하나하나 해독해야 했고 직선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라 실제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 현대건설은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각각의 곡선을 철골 뼈대로 이어붙이는 전공법을 선택한 건데요. 철골로 사막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운 뒤 공장에서 특별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꽃잎을 형상화하는 원반은 총 316개에 달했고 316개의 원반을 만들기 위해선 7만 6천 장의 콘크리트 조각을 현장에서 직접 끼워 맞춰야 했죠. 이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퍼즐 맞추기였는데요. 여기에 현대건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양도 크기가 제각각인 콘크리트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3,600개 몰드들이 섞여서 헷갈리지 않도록 패널마다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바코드를 찍으면 어떤 부분과 조립해야 하는지, 몇 번 원반의 어느 부분인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현대건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법을 찾아가며 건물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가벼운 외장재 대신 총 무게 3,000톤에 달하는 76,000장의 패널을 굳이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패널의 두께는 4에서 6cm로 얇은데요. 통상 콘크리트를 양성할 때 철근을 넣어 강성을 높이지만 얇고 곡면이라 철근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썼고 콘크리트에 유리 섬유를 섞어 강성을 높였습니다. 또 카타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돌처럼 굳은 사막 장미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 모래색을 입힌 콘크리트를 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물관의 역동적인 형태를 완벽히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죠. 이에 현대건설은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오직 현대건설만의 최신 기술인 3D 빔이 도입됐습니다. 3D 빔은 건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모델로 이 기법을 도입해 건축물이 생산되고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고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탁월했죠. 게다가 운영 중 설비 교환 시기를 알려주거나 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열 성능을 높여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건축물의 3분의 1을 사전 건축물로 제작해 4개월간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 기술적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웠던 현장에서 현대건설은 무제의의 2천만 시간을 달성해 발주처에서 무제의의 인증서를 수여받았고 시공이 까다로운 비정형 건축물 설계를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마무리해 두터운 신임까지 얻는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최종 완공까지 걸린 시간만 총 8년. 그렇게 탄생한 완성된 건물은 놀라움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장 노벨 건축가는 개관식에 참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엄청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건물이라고 자신합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3차원에서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21세기 박물관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랜드마크를 가지지 못해 하늘 품고 있던 카타르에서도 이제 사막의 장미라는 랜드마크를 가지게 됐습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사막의 장미라는 별칭에 걸맞게 멀리서 보면 건축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외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매혹돼 방문하게 된 외국인 관광객들은 오길 잘했다며 뿌듯해하죠. 이제 카타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은 국민 기업이라 할 정도입니다. 현재 현대건설은 알마하 유아청소년 의료센터와 알브스탄 도로공사 등 총 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6,130억 원 규모의 루사일 프라자 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해 10개월 동안 시공하며 또 다른 카타르의 랜드마크를 짓고 있습니다. 예상 기간만 34개월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또다시 같은 기업에 그것도 단독으로 맡기는 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대건설이 보여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에서의 한국 기업 돌풍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건설업은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도 바이어를 초청할 수는 없었지만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K건설은 결코 멈추지 않았죠. 모두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K건설은 더욱 세계 곳곳에서 활약해 어메이징 한국이라며 극찬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위험을 드높일 것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 오카자키 타케시는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실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타올랐고 노재팬 운동으로 지난 1년간 시장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 그리고 음료수가 사라지고 유니클로를 포함한 일본 출신 매장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소비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불매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체의 70%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일본이 역사에 반성을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듯한 일본 불매운동. 하지만 음습한 일본인들의 최근 거짓된 정보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후려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은 또 무슨 혐한 분위기를 내뿜으며 한국을 건드리려 하는 걸까요? 일본에서 보수 성향을 띠는 일간지 데일리 신초는
한국의 일본 불매에도 끄떡없는 일본 의식주 탑 브랜드를 소개했죠. 이 기사에서 유니클로 히트텍을 두고 히트텍은 이제 한국의 추위 대책에 빠뜨릴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주력으로 하는 린나이에 대해서도 어떤 열광적인 불매운동가라 해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1974년 한국에 진출한 린나이는 한국 바닥 난방시장에서 3위를 차지 중이고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경우 50%에 가까운 점유율로 1위를 독주한다며 불매운동이 확산됐다고 해서 브랜드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심하게 왜곡됐습니다. 그 이유는 두 회사 모두 한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니클로는 한국 시장에서 날개가 찢어진 채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강남점을 포함해 20여 곳의 매장을 폐점했고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자매 브랜드 GU 판매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해외 사업 부문 매출은 우리 돈 9조 1,900억 원으로 17.7%가 줄고 영업이익에 우리 돈 약 5,460억 원으로 63.8%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은 더 줄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58억엔, 우리 돈 1,7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가별 실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20여 곳의 매장이 판매 부진 등으로 폐점할 것을 고려해보면 한국에서 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다수 언론은 수백억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라고 표현한 린나이 코리아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매출 3,605억 원 대비 13.6%가 줄었고 영업손실은 101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가스보일러 시장에서는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양강체제에 밀려 힘을 잃었고 가스레인지 시장에선 국산업체 SK매직이 2016년 린나이를 추월한 뒤 현재도 40%가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일본 불매 때리기에는 지한파 언론인도 가세했습니다. 그로다가스 1호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24일 칼럼에서 요즘 한국의 매장에서 아사히 맥주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며 민관 공동의 반일 선동 열기가 식으면 사람들도 상식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국제화 시대의 반일 불매 운동은 부끄럽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팩트 체크를 하자면 아사히 맥주는 오히려 팔리지 않아 재고의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가당치 않은 저런 주장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걸까요? 국내에서 취급받는 일본 맥주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맥주 수입액은 2억 1,998만 달러에서 1억 7,521만 달러로 20.4% 감소했습니다. 그중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은 3억 937만 달러에서 406만 달러로 무려 89.7%나 급감했죠. 여기서 일본 불매운동 이전 수입 맥주 시장 1위를 지켜온 아사히 맥주는 일본 맥주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불매운동 영향으로 아사히 맥주를 판매하는 롯데 아사히 주류의 지난해 매출은 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9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죠. 결국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일본 맥주 수입업체들은 인력 감축을 진행했습니다. 롯데 아사히 주류는 지난해 계약직 영업사원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 초에는 정규직 직원을 그룹 계열사로 전부 발령했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희망퇴직도 지난달 마무리했는데 사포로 맥주를 유통하는 한 기업은 전 직원이 주 4일 근무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사포로 맥주 관계자는 지난해 불매운동 시작 당시에는 3, 4일 정도 무급 휴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현재는 전 직원이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맥주 판매량이 계속 감소해 매출 하락이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맥주가 한국에서 맥을 못 추리는 데는 크게 일조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한국인들이 일본 맥주를 못 마시면 발광한다고 조롱했던 극우 방송인 다케다 츠네야스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일본 맥주 시장에 큰 타격에 일본 맥주 회사는 그를 고소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보였죠. 실제로 일본 네티즌들은 다케다가 발광 중 웃음만 나온다. 맥주 회사는 다케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좋을 정도라며 다케다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수입 맥주의 절대 강자 일본 맥주가 설 자리를 잃으면서 수입 맥주 시장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국산 맥주가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 가정 주류 시장에서는 국산 맥주의 점유율이 수입 맥주 점유율을 앞질렀죠.
CU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산 맥주 판매 비중이 50.3%로 4년 만에 수입 맥주를 제쳤는데요. 이마트에서도 지난해 40%에 불과했던 국산 맥주 점유율이 올해 60.1%로 올랐습니다. 불매운동 이전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수입 맥주 매출 비중이 6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판도가 뒤집힌 겁니다. 특히 주세법이 52년 만에 바뀌면서 올해부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생산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도입돼 세금 부담을 덜게 된 수제 맥주는 편의점 맥주 시장에서 효자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캔 맥주 가운데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의 성장세를 그리고 있으며 GS25에서는 수제 맥주 매출 비중은 2018년 2.1%에서 2019년 7%로 뛰어올라 올해 9월 기준으로는 9.1%까지 성장했습니다. CU도 다르지 않은데요. 2018년에는 수제 맥주의 매출 비중이 2에서 3%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국산 수제 맥주는 지난해 하반기 일본 맥주 매출이 폭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41.5% 치솟았고 이달 기준 501.6%의 폭발적인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죠. 세븐일레븐 역시 올해 국내 수제 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편의점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 선두인 GS25와 CU는 각자의 강점을 살린 PB 브랜드와 4캔의 만원 이벤트를 통해 이른바 편맥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CU의 수제 맥주 마케팅은 콜라보가 핵심입니다. 지난해부터 생활맥주 레드라거, 서울숲 수제라거, 노을 수제에일 등을 잇따라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해왔고 대한제분의 밀가루 상표인 곰표와의 콜라보 수제 맥주로 홈런을 날렸죠. 특히 곰표 밀맥주는 출시 3일 만에 초도 생산 물량 10만 개가 완판됐고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 개, 2달 만에 60만 개를 각각 넘어서며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또 GS25는 랜드마크 수제 맥주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광화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제주 백록담, 2019년 6월 경북궁, 올해 1월 성산 일출봉, 4월에는 남산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에 응답하는지 기업들의 탈일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677건의 R&D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1조 원이 투입돼 화학연, 생기원, 재료연 등 15개 출연연이 R&D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 우방 국가에서 빼면서 그들의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1194개의 감시 품목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 부, 장 기술 자립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선봉에는 출연연이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초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분야의 연구가 줄을 이뤘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R&D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것만 1250건에 달하는데요. 기술 이전 건수는 292건 정도라고 합니다. 개별 연구기관별로도 눈에 띄는 기술력을 확보했죠. 한국기계연구원은 고정밀 핵심 기계류 부품 가공용 절삭 가공 장비인 지그센터를 개발했는데 이는 전량 일본 수입하던 제품이었습니다. 또 한국전기연구원은 은 기반 도전성 금속 잉크를 대체할 구리 그래핀 복합 잉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는 정밀 부품용 고품질 은 잉크의 높은 대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제품으로 가격은 은 잉크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은과 유사한 전기 전도성을 갖췄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대일본 수입 비중이 31%에 달하는 이소브라비닐을 국산화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없던 기술로 화학연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소브라비닐과 VDF 단량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5일 반가운 소식까지 이어졌죠. 일진그룹 소재 계열사 일진머티리얼즈가 일본 기업에서 독점하던 소재인 1.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두 번째인데요. 초극박은 업계에선 꿈의 제품으로 불리는데 반도체 패키지에 사용하는 소재로 IT 분야에서 사용하는 구리박 가운데 가장 얇아 극한의 제조 기술이 필요하죠. 불매운동 초기 당시 일본은 한국인들의 행동을 냄비 근성에 비유하며 조롱했습니다. 한국인의 기질 또는 성격을 냄비 근성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의 성격을 나베에, 한국인의 성격을 가마솥이나 뚝배기에 비유하는 게 보통이었다며 냄비 근성은 혐한 단어의 일종이라고 말했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가마솥, 뚝배기 같은 뚝심과 열정으로 일본 그 자체를 불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일본 불매 운동이 이어졌듯이 앞으로도 일본의 반성과 깨달음이 없는 이상 우리 한국인들의 노재팬 열기는 식지 않을 겁니다. 이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